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건축 구조의 우리 1단원인 건축 구조의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들, 물론 이 건축 구조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만은 앞부분에는 목조, 조적조를 주로 1단원에서 그 다음에 2단원으로 넘어가면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구조역학, 철골 구조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건축 구조의 일반 사항에 우리 건축 구조의 개념 부분에 조적식 구조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식 구조.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건축 시공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금방 건축 구조 내용이 시공과 유사하다고 하는 내용을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근데 조적식 구조나 목조 부분들은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적조에서 벽돌벽의 두께, 벽돌벽의 두께를 우리가 산정하게 될 때 1.0b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벽돌 한 장의 길이입니다. 여기 우리 도표에 계산하는 식도 있습니다만은 식을 암기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1.0b 그러면 벽돌을 한 장을 길이 방향으로 놨는데 요게 벽돌이 이렇게 190에 요게 90에 두께가 57이죠. 자, 그러면 요 길이, 여기서부터 그 길이가 이게 1.0b라는 거에 190입니다. 근데 벽돌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죠. 장려형 벽돌, 신형 벽돌 또는 블록 혼용형 벽돌, 전부터 사용했던 재래형 벽돌. 그러면 재래형 벽돌은 210에 100에 60의 규격을 가졌고 190에 90에 57의 규격을 가졌죠. 자, 그러니까 한 장 그러면 190이 될 겁니다. 근데 1.5b가 됐다 예를 들면 1.0b 플러스 0.5b, 0.5b는 90이죠. 190하고 90하고 몰탈 10이니까 결국 29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이 이걸 공식을 뭐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바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줄눈의 종류는 어떤 줄눈이 있는가? 줄눈의 종류, 소위 하중을 어떤 상태로 작용하게 만드는가에 의한 통줄눈과 막힌 줄눈 또는 모양을 보는 치장줄눈으로 우리가 줄눈의 종류를 좀 보세요. 물론 치장줄눈의 종류 많이 있죠. 평줄눈이니 민줄눈이니 오목줄눈이니 둥근줄눈이니 뭐 빗줄눈이니 볼록, 어떻게 그 줄눈 부분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치장줄눈이 만들어지죠. 자, 통줄눈이라고 하는 건 뭔가? 상부에서 내려 말하자면 줄눈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뚫려 있다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줄눈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통으로 돼 있다. 그래서 통줄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하면 그대로 지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만들죠. 그런가 하면 막힌 줄눈은 서로 말하자면 줄눈이 엇갈려 있죠. 줄눈이 엇갈려. 그러니까 상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여기서는 한 장의 블록이 또는 벽돌이 하중을 받다가 한 줄 내려오면 두 개가, 그 다음에 세 개가, 네 개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이런 줄. 그래서 하부에서부터 습기가 그대로 올라오지만 여기는 하부에서 습기가 막혀버리죠.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 통줄눈은 보강블록 구조에서 말하자면 철근을 배근하는 블록 구조에서는 부득이하게 통줄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줄눈과 막힌 줄눈, 그 다음에 치장줄눈, 이 치장줄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든 줄눈이죠. 이 줄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자, 장기 하중, 우리 뭐 제가 계획이나 그 다음에 시공에서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출제 키워드 부분에 보면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출제가 된 지 오래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암기하겠다는 생각이 이게 이렇구나 하는 내용만 아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기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을 더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장기하중이라고 하는데 그 장기하중에 고정하중은 건물 자체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적재하중에는 소위 말하는 가구들,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 건물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다 놔뒀던 하중들을 말하자면 실린 하중이다, 적재 하중이다. 구조물에 실린 하중, 사람도 실려 있을 것이고 우리 교실을 생각하면 책상,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 비품들 다 실려 있다. 그것들이 전부가 다 적재 하중으로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건축물에 풍압력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람이 불면 건물의 면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하중이 작용하는 게 되는데 이때 풍하중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형상, 풍속 이런 것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 건축 법규에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지붕의 모양에 따르는 풍하중에 대한 개수 뭐 해서 나온 것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의 형상, 풍속과 관계가 있다. 여기에 풍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풍력 개수와 속도압을 곱해 준 것이다. 풍력 개수는 건물의 형상과 관계가 깊다. 속도압은 건물의 높이, 그 다음에 기본 풍속 등과 관계가 깊고 건축물의 무게와는 관계가 없다. 소위 말하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압력이 건축물의 무게와는 관계가 없다. 여기서 건축물의 풍압력과 관계되는 요소들을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게 될 때 풍압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풍력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좀 확인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굴뚝의 기초 그랬습니다. 건축물의 자중,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굴뚝물의 기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하중들이다.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고정하중, 그 다음에 적재하중, 풍하중, 그 다음에 지진하중, 온도에 의한 하중, 기타 외력으로 우리가 하중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굴뚝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하중, 소위 적설하중이죠. 굴뚝에 눈이 쌓이면 얼마나 쌓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적설하중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래서 굴뚝과 관계없는 하중 그러면 뭡니까? 적설하중입니다. 자, 다음에 벽돌 구조의 특성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벽돌의 두께, 치장, 줄눈, 줄눈까지 보고 왔습니다. 벽돌 구조의 특성 중에 고층 건물이나 대규모 건축물에는 부적합하다. 왜? 조적 구조라고 하는 조적식 구조라고 하는 거,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 이런 소위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로 쌓아놓은 개개의 조적재를 시멘트, 몰탈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붙여놨기 때문에 고층이 될 경우 몰탈의 강도가 무너질 수도 있고 특히 횡력, 지진이나 풍력과 같은 횡력이 발생을 했을 때 횡력이 작용하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고층에는 부적합하다. 한 2, 3층 정도가 알맞겠다는 겁니다. 보강블록조는 한 4, 5층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벽돌 쌓기법이 있습니다. 영식 쌓기, 미식 쌓기, 불식 쌓기, 화란식 쌓기 또는 네덜란드식 쌓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식 쌓기입니다. 영식 쌓기는 벽돌을 쌓게 될 때 모서리 부분에 소위 말하는 이오 토막과 반절이라고 하는 토막을 사용을 해서 반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마름질한 벽돌을 사용을 해서 줄눈이 전혀 생기지 않게 했기 때문에 영식 쌓기는 가장 튼튼하다.
가장 튼튼한 쌓기 방법이다. 여기서 어떤 벽돌을 사용했다 그러냐면 이오토막, 말하자면 길이의 25%, 그 다음에 반절, 이런 벽돌을 사용을 해서 이오토막을 사용하면 약간의 통줄눈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반절은 완벽하게 생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튼튼한 쌓기법, 영식 쌓기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란식 쌓기, 네덜란드식 쌓기, 화란식 또는 네덜란드식, 이런 쌓기법은 이것도 역시 영식 쌓기 못지않게 튼튼하긴 한데 통줄눈이 약간 생긴다. 그런데 이거는 모서리 부분에 7호 토막의 벽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7호 토막을 사용해서 이 영식 쌓기와 화란식 쌓기는 또는 네덜란드식 쌓기는 거의 유사하다. A켜는 길이켜, B켜는 마구리켜, AP켜가 A켜, B켜, 1켜, 2켜, 3켜, 4켜가 홀수는 마구리 또는 뭐 길이 쌓기, 짝수가 길이나 마구리에서 서로 교대로 쌓게 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프랑스식 쌓기는 소위 한 켜에 A켜면 A켜 또는 B켜면 B켜를 인면으로 봤을 때 길이와 마구리 쌓기가 같이 있다. 길이 쌓기도 있고 마구리 쌓기도 있고 그 길이와 마구리가 같이 한 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이 프랑스식 또는 불식 쌓기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미식 쌓기는 5켜 정도는 길이 쌓기를 하고 나머지 한 켜는 마구리 쌓기, 또 5켜는 길이 쌓기, 한 켜는 마구리 쌓기를 해서 만들어진 건데 주로 치장용으로 다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기 좋게 할 때 그때 사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 5켜마다 길이 마구리가 되면서 서로 맞물리게 만들어 놓은 쌓기법이다.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식 쌓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식 쌓기는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토막과 반절을 사용하는데 전혀 통줄눈이 생기지 않는 경우 반절이다. 가장 견고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벽돌 쌓기 방식 중 가장 견고한 쌓기는 무조건 영식 쌓기입니다. 화란식 쌓기도 거기에 못지않다 그랬습니다만 영식보다는 화란식보다는 영식 쌓기가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다. 자, 그리고요, 그 기타 사항에 보면 아까 우리가 줄눈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막힌 줄눈. 막힌 줄눈으로 된 부분은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밑으로 균등하게 전달을 한다. 점점 퍼뜨려서 전달하기 때문에 밑에서 큰 힘을 받아줄 수가 있다.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막힌 줄눈으로 된 부분은 강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벽돌 쌓기에서 내 쌓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 벽돌 쌓기에 영롱 쌓기니 무슨 언모 쌓기니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은 바로 내 쌓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벽면을 쌓고 내려오다가 돌출시켜서 쌓아야 될 부분들, 무언가 멍에 바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뭘 좀 받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미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미는 부분은 한 켜씩 내밀면 8분의 B, 즉 벽돌 길이의 8분의 1을 내밀 수가 있고요. 2켜를 내민다면 2켜를 같이 한 켜를 내밀 경우와 2켜를 내밀 경우가 있는데 2켜를 내민다면 4분의 B. 그래서 총 내밀 수 있는 한도는 내미는 한도는 최대가 2.0B를 초과할 수가 없다. 최대 내민 길입니다. 이것이 내쌓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제 키워드 부분 한번 보시죠. 벽돌의 균열 원인 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봐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부동치마. 그 다음에 계급의 설치 문제, 하중이 과다하게 사용했다거나 벽돌이 수축을 했다거나 소위 조적재가 수축을 했다거나 이런 이유로부터 가장 큰 거는 부동치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에서의 부동치마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특히 목조 같은 가구식 구조는 부동치마가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지만
조적조에서는 부동치마가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집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심지어. 그런데 이 부동치마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균열을 가져오는 요인이 개구부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개구부를 균등하게 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소위 하중이 크게 작용을 했느냐, 벽돌이 수축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들로 우리가 순서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병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병량.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를 그 내력벽으로 둘러싸여진 바닥 면적으로 나눴을 때 병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 구조에서 15cm 파 제곱미터 이상의 병량을 가져라. 왜? 그래야만이 구조물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이죠. 테두리보에 대한 설치 이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력벽들이 상부에서 같이 일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춤은 그 벽 두께의 1.5배를 갖게끔 해라. 우리가 1.5배라고 하는 수치를 준 이유는 소위 말하면 단면이차 모멘트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1.5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5가 왜 이렇게 됐고 병량이라는 게 뭐고 하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문제를 풀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구조 한번 보죠. 블록 구조에서 내력벽의 병량을 최대한 늘려줘라. 왜? 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완벽하게 받아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테두리보의 이런 보를 만들 때 보의 춤은 보폭의 1.5배로 해라. 그래야만이 소위 말하면 테두리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아까 내력벽을 상부에서 일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균등하게 만들어주고 수직 하중에 견디게 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테두리보를 설치합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1.5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직 하중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고 횡력에도 일부분 저항을 한다. 왜? 상부에서 일체로 묶어주고 밑에서 기초가 일체로 묶어줬다고 생각한다면 획력에 좀 견딜 것. 즉 수평하중에 소위 저항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테두리보다. 테두리보가 수평하중에 좀 견딜 수 있다. 완벽하게 견디지는 못하지만 말하자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그런 힘에 견딜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줄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통줄눈을 설치하게 되는 이유가 철근을 배근하는, 즉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줄눈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통줄눈을 사용해야 되는 부득이하게 통줄눈을 사용해야만 되는 구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다. 이거는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를 막힌 줄눈을 사용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는 보강을 하는 철근 때문에 통줄눈으로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내력벽의 두께는 약 15cm 이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병량, 소위 내력벽으로 둘러싸여진 바닥 면적에 대한 내력벽 길이의 비가 약 15cm 이상, 제곱미터당 15cm 이상이 돼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주요 지점 간 거리의 약 50분의 1 이상, 또 벽체에 줄르는 철근 배근을 위해서 무조건 통줄눈 해야 돼. 내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조적조의 벽 두께에서 벽돌조 같은 경우는 해당 벽 높이의 20분의 1, 그 다음에 블록조는 16분의 1, 그 다음에 돌과 벽돌 또는 돌과 블록을 혼용했을 경우는 해당 높이의 15분의 1 이상의 벽 두께를 가져야 된다. 자, 보시죠. 벽돌, 그 다음에 블록, 그 다음에 벽돌과 블록, 여기에 돌이 혼용됐을 경우 벽 두께는 얼마로 할 것이냐? 이 높이의 벽돌은 20분의 1 이상, 블록은 16분의 1 이상, 혼용했을 때는 15분의 1 이상 한다 그랬습니다.
비교해 한번 보시죠. 벽돌 완벽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작아도 되겠다. 블록 역시 그렇다. 근데 돌을 사용했을 때는 이걸 조금 더 두껍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가.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벽돌벽의 균열을 가져오는 원인,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부동치마, 그 다음에 개구부를 잘못 만들었다든지 하중에 증대했다든지 하는 것들에 의해서 균열의 소위 순서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벽이 균열이 된다는 것은 소위 벽돌의 문골이나 또는 내력벽이 불균형하게 돼 있다. 균형이 있다. 하중에 불균등하다. 기초에 부동치마가 발생했다. 벽돌이나 몰탈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신축이 있다. 우리가 시공 쪽에서 배운 말씀을 드리면 시공 쪽에서 시공 분야에서 뭐라 그러냐면 벽돌벽의 균열 원인 이 벽돌벽의 균열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봤다. 시공상의 결함, 그 다음에 설계상의 미비점, 지금 얘기했던 소위 부동치마 설계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 벽돌의 소위 신축, 이물질의 그 소위 접촉되는 부분에 접착력이 약해졌다. 이런 것들 시공상에 일어나느냐 설계상의 잘못. 뭐 예를 들면 개구부를 불균형하게 배치했다. 설계상의 미비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공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시고 구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하죠. 이것이 사실 균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공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적조의 규정 부분 보겠습니다. 아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강조된 부분이 많다. 그럼 뭡니까? 출제가 많이 됐다. 근데 우리가 출제된 걸 봤더니 최근 들어서는 출제된 경우가 드물다. 그러면 앞으로도 출제가 안 될 것이다. 단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자는 겁니다. 최상층 벽 두께는 최소 19cm 이상으로 해라. 벽돌벽체의 강도는 벽의 길이와 관계가 깊다. 자, 벽돌벽의 두께, 길이와 관계가 매우 깊다. 길이와 관계가 매우 깊다. 그러니까 즉 벽돌 길이가 길다면 벽 두께는 두꺼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긴데 얇으면 어떻게 하겠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층 대리벽으로 구획된 벽은 개구부 문골의 합계는 그 벽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해라. 2분의 1보다 작게 해라. 왜? 하중을 받아야 될 내력벽이 줄어든다는 거죠. 또 내력벽으로 둘러싼 부분의 소위 말한 바닥의 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지 말아라. 80제곱미터를 넘지 않게 해라. 넘을 수 없다. 결국 뭡니까? 80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80.0001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벽돌벽에 균열이 생기는 원인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 소위 말하면 문골이나 또는 문골의 크기나 문골의 그 균형이 불균형 배치가 됐다거나 또는 문이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다면 이런 것으로 인한 균열은 설계상의 미비점이다. 균열의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설계상의 미비냐 시공상의 미비냐 결함이냐 하는 것들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조적조의 창문의 너비는 1.8m 이상인 경우 철근 콘크리트 인방모를 설치해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시공을 공부하신 분은 이미 시공에서 우리가 배웠구나 하는 내용 아실 겁니다. 또 한 층에 있어서 개구부와 개구부, 바로 개구부와 위층의 개구부, 이런 개구부가 한 층에 있고
여기에 개구부가 있다 그러죠. 그랬을 때 개구부와 개구부의 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60cm 이상으로 해라. 즉 직상층의 창문의 위치와 직하층의 창문의 위치가 일치하고 있을 때 그때 창문과 창문의 거리는 60cm 이상으로 해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걸 다 그림으로 그리기는 힘들지만 자기가 암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번씩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벽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해라. 10m 이상이 되면 중간에 부축벽이나 소위 말하는 버팀벽을 좀 설치해 줘라. 벽돌벽의 두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최대 바닥 면적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조적조에서 벽체의 개구부의 총합계는 벽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해라. 조적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벽 두께, 몰타리 압축 강도, 접착 강도 이런 것들이 강도에 영향을 주겠다. 벽 두께, 그 다음에 몰타리 압축 강도, 그 다음에 몰타리 접착 강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출제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토합을 받는다. 토합을 받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옹벽을 설치했는데 이 옹벽 부분에 흙이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압력을 작용시킬 것이다. 토합을 받게 될 때 소위 말하는 내력벽은 조적조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내력벽을 토합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를 넘지 않을 경우는 벽돌조로 할 수 있다. 조적조로 할 수가 없는데 토합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조가 안 되는데 결국 뭡니까? 벽돌, 블록, 돌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2.5m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벽돌조로 가능하겠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벽돌조는 가능하겠다. 그러면 블록조, 석조 가능한가?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목조를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조적조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거로구나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시험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적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죠. 뭡니까? 조적조의 기초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여기에 지금 들어있질 않습니다. 기초뿐이 아니라 기초에 대한 내용은 없고 벽에 대한 내용, 벽돌을 쌓는 것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테두리보에 대한 내용, 조적조를 쌓게 될 때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나중에 소위 법규를 공부하실 때든지 아니면 법규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건축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부분에 보면 목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로 철골 구조, 보강 블록조 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있는 것들 중에 일부분을 뽑아놓은 내용이 지금 이겁니다. 테두리보에 1.5배를 해라. 옹벽을 쌓게 되는데 이때 2.5m를 넘지 않으면 벽돌조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요새 그런 저기를 합니다만은 건축법이 바뀌면 우리가 얘기하는 계획, 구조, 시공, 설비, 법규 모든 내용이 바뀐다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구조 바뀌는 내용이 별로 없겠지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바뀌거나 KCI 기준이 바뀌거나 이것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어디에 있냐?
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나 계획을 공부할 적에 그냥 구조는 구조고 계획은 계획이구나가 아니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획이나 구조나 시공, 설비 다 거기서 우리가 일단 기본을 가져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 계획을 공부하게 될 때 건축물의 소위 얘기하는 에너지 절약 기준이라고 하는 거, 공동주택의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주택관리령이라고 하는 거, 또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거,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이 전부가 다 건축계획의 기본이 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축구조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이 되시면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보시면, 아니면 건축법 규칙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조적식 구조를 하고 우리가 바로 이제 목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법을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법에 규정해서 그 다음에 조적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건축물의 구조 기준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오래된 책들은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좀 시간이 되실 때, 이걸 시험 준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건축을 전공하니까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